돌이 자기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여기다가 막 해설을 해놨는데 완전히 그건 헛다리 짓는 얘기예요. 진짜 헛다리 짓는 얘기야. 이거 승철 스님이 대답을 제대로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중간에 지금 하는 중인데,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이 부처에 대해서 특별한 형상을 가지지 마라라는 거였고, 이제 그 앞에는 부처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신통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가지는 신통력은 우리가 세상에서 알려진 거는 뭐 육신통이라 해가지고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뭐 신족통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누진통이 진짜 부처가 가지는 신통력인데 그 누진통을 다르게 표현한 게 번뇌가 없는 거예요. 번뇌가 없는 게 부처인데 이제 임재는 대상에 혹하지 않는 것이 부처의 우리 대상을 이제 6가지로 분류해서 색생량 미촉법 모양 형상하고 소리하고 맛하고 그 냄새하고 그 다음에 맛하고 그 다음에 우리 촉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어떤 대상, 추상적인 대상도 포함이 되죠. 거기에 미혹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통력이지 별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다라는 그 얘기였고 그 다음에 특별한 모양의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부처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듣고 있는 이 사람 그리고 그때 우리 그죠? 기종화상은 제자한테 누가 부처라 그랬대요?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바로 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재미있었던 게 지금 지난주에 마지막에 한 게 193쪽, 194쪽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특별한 신통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법을 듣고 있는 이 사람일 뿐이다. 그걸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했는데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면 부처를 알기 위해서 따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도 없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쓸데없이 큰 스님 찾아다니고 공부를 하러 다닌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차라리 뭘 하라 그랬어요? 총림 침상 구석에 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보다 못하다. 헤매고 다니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참선을 차라리 하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참선을 했었어요. 참선 1시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참선도 하고, 오늘도 잊어먹었는데, 이제 공부하기 전에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여기 의자에 앉아서라도 잠깐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해도 되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그날 했던 거를 쭉 되돌아보면서 해도 되는데, 오늘은 그 진도가 195쪽인데요. 처음부터 해도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선문답의 유형이라고 해서, 여기 선문답 유형 1하고, 그 소제목이 임재의 사빈주 해놓고, 거기도 또 1이라고 적어놨는데, 2는 어디 나오냐 하면, 214페이지에 가면, 선문답의 유형해서, 임재의 사빈주는 손님하고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4가지 손님하고 주인의 유형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214페이지 할 때 하고, 첫 번째 거는, 이 선문답의 일반적인 유형을 이제 임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되게 재미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흔히 선문답한다 그러면은 세상에서는 무슨 뜻으로 써요, 선문답을? 엉뚱한 동문서답 하면은 선문답하고 있네 이러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도대체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상한 질문에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거를 선문답한다, 선문답하고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나 독해력으로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부처가 뭐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고, 뭐 마상거리라고도 하고, 달마가 왜 인도에서 그 중국으로 왔느냐, 그게 이제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하죠.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하니까 떨어피 잣나무다 그러고, 심지어는 뭐 판때기 이빨에 틀렸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런 말들이 이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이제 선문답을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선문답을 하는 것을 거량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법거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들어서 서로 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거량이라는 게 뭐냐 하면 문답을 통해서 상대방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거량이라고, 들것자하고 이제 잴 양자를 쓰죠. 법거량한다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그 중국에서 나온 선종의 어록도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짤막짤막한 에피소드로 이제 돼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큰 스님이나 도인들을 찾아다니는 이제 학인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이제 조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본문 읽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195페이지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들이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도류예요, 도류. 그래서 우리는 스님으로 하지 말고 도반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하자 그랬어요. 근데 예컨대 여러 곳에서 학인이 찾아와 주인과 손님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나면 곧 앞에 있는 일을 분간해 보려는 한마디 말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좀 수행이 제대로 되고 좀 도가 높다는 이름난 이제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이 계시면 승속을 불문하고 늘 그 스님들을 찾아가서 배우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칭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 그런 스님을 만나서 점검도 하고, 또 이렇게 좀 무협지를 보면 마치 어디서 수련을 좀 해서 중원에 나가가지고 고수들 만나가지고 겨루기를 하듯이 이 선사들이 그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누가 좀 뛰어나다 이런 소문이 나면 찾아가가지고 상대방을 서로가 이제 점검을 해보는 그런 게 꼭 무협지하고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무협지도 보면은 인사를 하잖아. 아, 소문으로 들었는 누가 누구다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이제 탁 먹고 하듯이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인이 주로 학생들이죠. 찾아와서 주인과 손님은, 주인은 주로 이때는 조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실이나 방장이나 어떤 도인들을 찾아와서 이제 객승이죠, 손님은. 인사를 하고 나면 곧 앞에 있는 일을, 야,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도가 높은지, 경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알아보려는 게 이제 분간해보는 그거예요. 한마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기는 그럴듯한 방편의 말을 한마디 끄집어내어 그대들 선지식의 입가에다 내던지고는 그대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살핀다 했는데, 여기서 그대들이란 말은 이 원문에 없어요. 그대들이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기는 그럴듯한 말 한마디를 시험 삼아서 시험해보는 말이에요. 여기서 방편의 말이라는 말은 꺼내서 선지식들에게 입가에 내던진다는 말은 입에 발린 말이라는 뜻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제 전형적인 어떤 그 물어보는 말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 말을 하나 내던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식이 그 질문에 대해서 아니면은 진짜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 답변하는 걸 보고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질문이 대표적인 게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의 있고, 어떤 것이 불법의 크다란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사설에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는 뜻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거나, 아니면 어떤 것이 스님의 본래 부모 미생견 본래 면목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대고, 그 다음에 유명한 하두가 다 그런 질문에서 나왔어요. 어떤 것이 부처냐?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조조 스님한테는 어떤 것이 참 개한테도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 이렇게 또 묻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만약 그대로 선지식이 만약 이 경계를 알아차리고 집어서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하기는 곧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러 온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수준을 보면 태도나 수준을 보면 이 사람 수준이 어딘지 또 조실은 또 간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집어 던진다는 말은 그 말을 낚아채가지고 바로 그냥 말문을 막아버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 말문을 막아버린다라는 게 곧장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린다라는 그 얘기죠. 그러면은 하기는 곧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이제 뭐예요? 기세 등등하게 찾아와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하고 이제 일합을 딱 날려요. 근데 딱 피하고 그냥 한 방에 제압을 해서 딱 거꾸로뜨려 놓으면은 어린을 몰래 뵙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점잖은 자세로 평상시로 돌아온단 말이야. 이제 그게 이제 평상시의 자세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뒤에 하기는 곧 선지식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근데 이 말에 또 낚아채 있는 거예요. 조실들한테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기회를 잃어버린다라기보다는 이거를 거꾸로 능동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탈기인데 기회를 뺏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기회를 누가 하냐, 주어를 누구라 부르냐. 이제 하긴이 선지식에서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를 주어를 하긴으로 보면 하긴은 기회를 잊어버린다가 되지만 주어를 선지식으로 놓으면은 선지식은 바로 그 기회를 뺏어버린다. 이렇게 탈자예요. 탈자. 잃어버린다. 그 밑에 582 주석에도 있죠.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을 해봤자 또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또 말문이 막힌다는 얘기죠. 또 한마디. 그래, 이해하기는 말한다.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하고, 이거는 또 뭐예요? 마치 또 알아들었는 것처럼 아부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대스승이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선지식은 이제 요것도 대선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이게 196페이지 매우 지혜로우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198페이지 원문에 한번 가보면은 하나, 둘, 셋째 줄에 마지막 부분에 하긴운, 상지제, 시대선지식 요거를 한 문장으로 봐도 돼요. 그렇게 하면은 참으로 지혜로우십니다. 바로 대선지식을 배수하옵니다. 참으로 선지식이 옵니다. 이렇게 붙여서 하는 거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선지식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대선지식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즉 거기에 그 말을 듣자 말자 여대불식호,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구나. 자, 여기까지만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구조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마디 대답을 하니까 깨갱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세를 바로 하고 또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서도 또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가 가늠을 해보려고 왔던 하긴이 두 번을 질문했는데도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고 자기가 확 막히니까 역시 대단하신 분입니다. 진짜 대선지식을 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세 번째 대선지식 마지막 말을 보세요. 야, 니는 뭐가 좋고 나쁜지도 알지도 못하는 게 어디다 대놓고 선지식이니 지혜롭다는 이런 말을 하느냐라는 그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꼭 이런 건 아닌데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그 얘기죠. 예를 들면은 진짜 가장 이제 유명한 하두 중에 하나가 그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제 그걸 정전백수자인데 정자가 맞나? 여기 들어가야 되나?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
근데 여기에 요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 넣으면은 글자가 하나는 측백나무 백자가 되고, 빼면은 잣나무 백자가 돼요. 근데, 이게 정자가 이게 이게, 갈지자? 밑에. 여기야? 이렇게? 이렇게. 정원할 때 정자 그거예요. 정전 뜰 앞에. 이제, 요 재밌는 게, 요 백자가,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우리 발음이나 중국 발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여하시 조사스레이라고 이제 한자로 그렇게 중국말로 물었는데, 정전백수자라고 대답했는 게 기록이 남아서 전해져 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잣나무라고 대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잣나무가 산에 흔하지 측백나무가 산에는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옛날에 무슨 어느 신문의 불교 전문 기자가 조주 간음원이 조주 스님이 살던 그 간음원을 직접 가보니까 그 동네는 잣나무가 없더래. 지금도 간음원이 있어요. 조주 땅에. 거기에는 그 조주 간음원 근처에 측백나무만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이거를 몰라가지고 무식해가지고 측백나무를 잣나무로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뭐 소나무라고 해도 관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잣나무든 소나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질문에 뭐가 나오나 하면 제일 처음에 그 조주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하시 조사스레이 하면은 이제 정전백수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우리말로 그냥 간행대로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이제 물었던 학인이 이제 물고 늘어져요. 화상께서는 스님은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가 잣나무를 가르쳐 보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질문했던 제자가 같은 질문을 또 해요. 두 번째 질문을. 그러면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이러니까 조주가 아주 능청스럽게 또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또 그러는 거야. 정전백수자니라 해요. 그래서 이게 천문답이 그런 거예요. 그 앞에 걸, 중간에 걸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그냥 우리말로 할게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를 가지고 학인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잣나무를 가르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요. 이제 처음에는 시비를 걸었잖아, 그죠?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 뜻이냐? 여기서 조사는 달마대사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뜻이 뭘까? 상식적으로 대답할 수 있죠. 왜 왔겠어요? 제일 쉽게 하는 말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불법을 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선사 그러가 쉽게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불법을 전하기 하러 왔지. 그러면은 그렇게 대답해도 돼요. 그럼 불법이 뭐길래 전합니까? 그럼 불법이 뭡니까? 라고 결국은 질문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 불법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진리인데 뭐 어쩌고 이러다가 보면은 그거는 말이고 하고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돼요. 그럼 불법이 뭐냐고 물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 부처님은 누군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데? 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다고.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야? 뭐 어떤 사람을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이 계속 이제 물고 들어가요. 선문답은 사실 그렇게 계속 물고 들어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진짜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말로 주워 들어온 내가 기억한 개념에 불과하구나. 그 속에서 그렇게 자꾸 질문을 해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조사가 저쪽에서 불법을 전해왔다. 그럼 불법이 뭔데? 부처님 가르침이야. 그럼 부처님은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뭘 깨달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뭘 깨달아야 깨닫는 건데?
근데 거기서 또 결국은 빙빙 돌아요. 뭐 자기 본성을 깨닫는 거다, 뭐 마음을 깨닫는 거다. 마음, 본성이 뭔데? 결국 그렇게 가버려요. 결국 질문은 전부 똑같은 질문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뭐냐, 부처가 뭐냐, 불성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어떤 것이 부처냐. 이 말이 다 똑같은 질문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은 어떻게 묻든 떠라비 잣나무다 하고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또 운문스님은 어떤 것이 부처냐 하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동산수초세 사상근이다 또 삼세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 상황에 맞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부처의 신통력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보면, 가 제일 처음에 확인이 어떤 것이 이제 이게 생각이 났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잣나무를 마시라. 잣나무를 가지고 하기는 가르치려 하지 마시라 하니까 내가 잣나무를 아니다 했잖아요. 요게 부처의 육신통력이 6가지에 부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혹자로 이렇게 썼는데 요 6가지가 여기 다 들어가면 돼요. 그죠? 이게 제일 첫 번째 게 뭐였어요? 세계 경계에 들어가서는 세계 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가지 육경이 들어갔잖아요. 여기에 육경. 육경이 색성량 미초법이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앞에 잣나무는 여기 어디에 해당이? 색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부처냐, 어떤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냐,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니까 잣나무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내가 잣나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나는 잣나무라는 형상에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입으로는 잣나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잣나무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말은 똥막대기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럼 마상근이라 해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똑같아지죠. 그것도 색을 형상을 가지고 와서 말한 것에 불과해요. 그러면은 다른 걸 가지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럼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엉뚱한 귀신방구에 털났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귀신방귀라는 게 있어요? 귀신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거니와 귀신방구는 또 뭐고 귀신방구에 털난 거는 또 뭐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가지고 그거는 귀신방구에 털난 건 어디에 해당이 될까? 색인 것 같지만 그건 색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지어낸 어떤 상상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떤 말로 형상을 표현을 하든 소리를 표현을 하든 맛이나 냄새나 뭐 등등 어떤 걸 가지고 표현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미혹하지 않아야 일단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미혹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말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데 물어놓고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누가 책을 선물을 해줘가지고 더울 김동욱이 20살 반야신경에 미치다? 빠지다? 미치다. 거기에 보니까 승철 스님한테 지금 봉은사 주재하다가 총무원 비리 고발하고 해서 명진 스님이 투자 때 승철 스님에게 이제 대든 그 얘기가 나와요. 대든 얘기가 그 내용이 뭐였어요? 뭐라고 승철 스님이 어디 죽기 전에 말 잘못하면은 그냥 뭐 어떻게 백골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걸 떠나서 한마디 일로 가자 하고 이제 명진 스님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승철 스님한테 대들었어. 하고 대답을 했는가.
골자가. 괜히 한글로 써야지. 백골. 연산은, 그러니까 백골이 산에 쭉 널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보기에는 흥 선생님 대답을 참 잘하신 거예요. 하여튼, 명진 선생님 대답이 정확하게, 질문이 하여튼 잘못 얘기하면 죽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일러보시라 하고, 이렇게 이제 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제 승철 스님한테 이제 죽으려면 어떻게 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백골이 산에 널렸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도울은 이 해석을 희한하게 해놨어요. 명진 스님이 한자 세대가 아니라 가지고 승철 스님이 한문으로 대답을 하니까 이 뜻이 뭔 뜻인지 몰라가지고 말문이 막혔다 이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한글로 해도 내가 보기에 명진 스님은 그 수준에서는 대답을 못했고, 더 웃기는 거는 도울이 자기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여기다가 막 해설을 해놨는데 완전히 그건 헛다리 짓는 얘기예요. 진짜 헛다리 짓는 얘기야. 이거 승철 스님이 대답을 제대로 딱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 죽는 얘기 하면은 죽는 얘기를 하니까 시체가 산에 널렸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뜻을 명진 스님이 못 알아들은 거지, 사실은. 근데 뒤에 도울이 뭐라고 하는 그건 완전 객기고 전혀 선문답을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다가 또 이래놨어. 누구 하도를 가지고 자기한테 뭐라고 하면 자기는 또 인정치 않는다고. 자기가 인정하든 말든.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고는 또 다른 하도를 거량을 해놓는 게 뭐냐면, 그 등은봉 스님하고 마조 스님 얘기를 해놨어요. 마조 스님의 제자예요, 등은봉은. 근데 이제 마조 스님 휘하에 등은봉이 같이 이제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등은봉이 산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한 짐 해가지고 수레에 싣고 산 위에서 비탈길로 막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중인데 마침 그 비탈길 아래에 나무가 이제 길가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등치에 기대가지고 마조 스님이 두 다리를 쭉 뻗치고 누워가지고 쉬고 있었는 거야. 근데 등원봉이 이제 막 비탈길이라서 나무를 한 짐 실었지, 수레에. 그래가지고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마조 스님 두 다리 쭉 뻗게 기대고 누워 있으니까, 스님, 수레 지나가게 다리 좀 채워주세요. 이러니까 마조 스님이 한 번 뻗은 다리는 못 거둔다 이러고 그냥 있었는 거야. 그러니까 등원봉이 가던 수레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그냥 다리를 치고 지나가 버렸는데, 이 수레에 치여가지고 발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마조 스님이. 근데 등원봉은 태연하게 수레 끌고 이제 나무 내려놓고 있는데 찔뚝거리면서 마조 스님이 이제 헛간에 가가지고 도끼를 들고는 내 발목 부러뜨린 새끼 이리 나와 하고 이제 도끼를 들고 이러는 거야. 어떤 놈이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등원봉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도끼를 내려놓고 자기 방으로 갔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두고 도울은 또 뭐라고 평을 해놨나 하면, 마조가 등원봉의 객기를 인정해줬대. 이 객기를 인가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객기를. 객기 부린다고 그 인가받는 거 아니에요. 마조는 등원봉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고 내려오는데 저놈이 공부가 됐나 안 됐나 하고 일부러 다리를 뻗쳐 본 거야. 그러니까 안 피해 준 거지. 그러니까 막 수레는 힘으로 멈출 수가 있어. 혼자 너무 이제 비탈길을 막 손살같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스님, 다리 좀 치워주세요 하니까, 한 번 뻗은 다리는 멈출 수 없다, 거둬들일 수 없다 이러니까, 한번 가던 수레는 멈출 수 없습니다 하고 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마조가 도끼를 들고 나와가지고 내 다리 부러뜨린 놈 이리 나와 하는데 등원봉이 나와가지고 고개를 쑥 내밀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등원봉이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내밀은 이유를 첫째 알아야 돼요. 근데 마조는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끼를 내려놓고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는가? 기세등등하잖아. 진짜 그냥 나오면은 자기 다리를 부러뜨렸으니까 이놈 새끼 그냥 먹여줄 그냥 이러고 도끼를 들고 나왔는데 등원봉이 딱 이렇게 하니까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원봉이 어째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고개를 내밀까?
등운봉이 마조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 뜻을 마조가 분명히 알 거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식한 진짜 산적이 와가지고 이 새끼하고 하는데 고개 내밀면 죽지. 진짜 못하는데. 그러고 딱 목을 내미는 거고 마조는 등운봉이 이제 공부가 됐다라는 거 알고 딱 내려놓고 자기 다리를 부러뜨린 제자를 그냥 한마디 뭐라 하지도 않고 들어가서 그냥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 이제 하두들이에요. 그래서 공안인데 여기 지금 이제 스님이 거론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치열해요. 치열해서 한마디 잘못하면은 다리를 부러질 뿐 아니라 그냥 바로 죽어서 이제 산에 널브러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무사들의 무협지에서 그냥 고수들은 중원을 찾아다니면서 한 방에 일합에 끝나버리잖아요. 예, 그런 게 이 선문답처럼 있어요. 그래서 선문답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단칼에 끝나 많고 아니면 몇 번 더 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조금만 더 공부를 하면은 이거는 뻔한 얘기예요.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예요. 왜 뻔한 얘기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동일시를 하고 있어요. 이 언어에 대한 동일시 때문에 언어의 한계에 우리가 자꾸 노정이 되는 거예요. 언어에 대한 동일시가 뭐냐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에 담겨 있는 개념을 이 언어를 이제 개념으로 바꿉시다. 동일시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개념을 실체화해서 이 전체를 사실인 것처럼 고정관념화를 해요. 요게 항상 문제예요. 요게 문제. 그냥 우리가 언어는 우리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인데 이게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실체화한 것이 규정이죠. 그죠? 끊임없이 규정을 한 것을 사실로 드리는 성향이 있어요. 그걸 사실화해서 실체화하는 게 동일시예요. 끊임없이.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사람에 대한 편견, 선입견이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돼요. 그것도 확증편향이란 말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을 선문답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떤 생각이 일어나서 이런 동일시와 실체화를 일으킴으로써 착각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직선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게 선문답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선문답은 절대 동문서답이 아니고 이러한 동일시나 실체화한 고정관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해 주는 것들이 전부 다 하두들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나면 하두가 절대로 황당한 얘기라거나 뭐 이제 무슨 선문답 한다 그래가지고 한문을 가지고 뭐 여기에서 말꼬리를 잡아가지고 뭐 그럴듯하게 물고 늘어지고 무슨 그 뭐라 그러지? 중국에서 시를 쓰면은 그 운자를 떼가지고 뒤에 말꼬리 있게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도름 자기가 막 그런 거 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두는 그래서 이 임재록에서 계속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팔만대장경이 12문교가 전부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쓸데없는 얘기라 그랬고 그거를 성처 스님은 이제 팔만대장경이 다 똥따는 휴지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요즘 현대어로 바꾸면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요. 이론으로는 안 된다. 이론이 아무리 빠삭하게 박사학위를 몇 개를 땄더라도 수행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그럼 이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식하면 또 깨닫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교는 아는 것을 지식을 넘어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식 이전에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무식함이 그렇다고 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른 신앙이. 그거를 착각해요, 자꾸. 둘 다 착각하면 지식으로도 아니지만 무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불교계의 고僧들은 대부분이 다 겸비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일단 쪽에서 이제 선을 먼저 했더라도 나중에 교회에 대해서 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예를 들면 육조 해능대사 같은 경우도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출가할 때는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깨닫고 나서 절에 살면서 경전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경전을 안 받는 분이 어떻게 금강경 오가해서 금강경 강의를 하고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충분히 경전도 다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육조 단경에도 보면은 다른 경전을 인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 글자를 모르고 그냥 들어가지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론도 빈틈없이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제 제일 저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론만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이론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론도 자꾸 이런 식으로 가요. 왜 모든 종교의 교파가 갈수록 나누어지느냐? 기독교, 불교 할 것 없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이슬람도 마찬가지, 심지어는 한국에서 나왔던 동학이나 정산교조차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데 파가 몇 개씩, 몇십 개씩 나눠졌어요. 그 이유가 대부분이 초기 그 창시자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결국 교리가 체계화되는 과정에서 해석을 탔고, 그래 제가 자주 얘기하는 도시 가운데 그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종교가 어쩌면 철학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이론이 교리가 체계화되면 될수록 교리가 발전한다 그러는데, 이게 교리는 원래 독트린이잖아, 그죠? 독트린이 나중에 가면은 도그마가 돼버려. 그리고 조직은 체계화되면 될수록 뭐가 되냐면 세속화가 돼요. 이게 필연적인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종교가 세속화된다라는 거는 어떤 조직이 체계화되면 이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재정이. 그러면은 인사권과 재정 운영권의 이해관계가 개재되기 시작하면 이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단이나 교회나 종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자리 다툼하고 돈 때문이잖아. 교회가 분열되고 종단이 그렇게 되는 것도. 왜 조계종도 왜 강복 들고 싸우고 그러겠어요? 큰 절 서로 차지하려고. 큰 절이가 뭐냐? 돈 되는 절. 돈 많이 들어오는 절에 자기 파들을 주지를 더 많이 시키려고. 사실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계속 생기는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교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일 문제가 교리가 체계화되면 될수록 도구마화돼요. 왜냐하면 체계화되는 것일수록 점점 전문화되고 구체적으로 규정을 자꾸 하게 돼. 개념 규정을. 개념을 엄격히 규정하면 규정할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틀이 생겨버려요. 틀이. 그러니까 어떤 교리를 체계화해서 개념을 명료하게 하면 할수록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되면 될수록 데피니션이 규정이고 개념 정의잖아. 그렇지만 이 데피니션은 한정이라는 뜻도 있죠. 제한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점점 제한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굳어지고 고정관념화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선종은 어떤 거냐 하면 이 불교 역사에서의 진짜 가장 큰 혁명이 바로 선불교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초기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불교는 굉장히 쉬운 언어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괴로운 삶의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됐고 그 원인이 뭔지를 알면은 해결책이 나오잖아요. 이 병원에서도 병의 원인이 뭔지를 알면은 그걸 치유할 수 있듯이. 그래서 그거를 아주 쉬운 일상적인 언어로, 왜 일상적인 언어로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전반적인 인도의 학력 수준이 높지 않았고 대부분 문맹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출가인들하고 제가자들하고 전체를 봤을 때 기록은 정확하게 없지만 출가자들한테 했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자들한테 했는 얘기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남아있는 기록은 출가자들이 구술을 해서 전했기 때문에 그 기록만 주로 남아있어. 근데 부처님이 일반 제가인들을 만나가지고 지나가다가 한 말씀 하고 어느 집에 방문해가지고 한 말씀 하고 한 거는 이 사람들이 외워가지고 전하지를 못했잖아. 그럼 실제로 부처님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80세까지 거의 사셨잖아. 40년 깨닫고 나서 20대 서른 해가지고 한 50년 가까이 48년간인가 이거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부처님 스스로 경전에도 그런 내가 법문한 것은 그 숲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 낙엽을 한 줌 짖어가지고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알려준 거는 내 소나기에 있는 이 낙엽 정도밖에 이게 더 많으냐 저 숲속에 있는 낙엽이 더 많으냐 그래요. 그렇게 물어요. 부처님 꼭 그렇게 쉽게 물어. 그러면 내 손에 있는 낙엽의 숫자가 더 많으냐 저 숲속에 있는 낙엽의 숫자가 더 많으냐. 낙엽에 있는 게 훨씬 더 많죠. 내가 법문을 너희들한테 가르쳐준 거는 요거에 불과하다. 그렇게 했거든. 그러면은 이제 이 제가자들, 출가자들에게 다 했는 얘기들이 어쨌든 서로 가지고 출가 수행자들이 외워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거의 비교적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됐어. 근데 대승불교에 대해서 나도 이제 최근에 다른 그 자연스님이나 이런 분들 강의를 들어보니까 대승경전을 전에는 나도 단순하게 부파불교의 여러 가지 교리가 자꾸 이렇게 달라지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진짜 그것을 공격하고 부처님의 초기 가르쳐 이제 운동에서 이제 반야 사상이 나왔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한 줄기가 뭐냐 하면은 그것도 분명히 있지만 대승불교 경전의 그 결집에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그 불탑 신앙을 중심으로 기도를 하러 모여들었던 일반인 그 주로 들었던 얘기가 스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불탑을 지키던 그 관리자들이 이제 썰을 풀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의 전생담, 이제 인도에서 내려오는 전래 설화가 한테 뒤섞여가지고 재미있게 신도들한테 썰을 푸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불탑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대승불교 조성에 이 사람들의 썰이 영향을 줬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파경하고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부파경이나 한경하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황당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초기 불교에는 그런 황당한 설화가 없어요. 그냥 진짜 질문하고 답하고 심플하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밖에 거의 없어. 근데 대승불교는 막 굉장히 스토리가 그냥 공상 영화처럼 전개가 되는 게 그런 설화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대승불교의 큰 두 개의 자원이라고 해야 될까? 소스가 이제 그 구전이 이제 출가 수행자들은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전했는데 이 불자 일반 대중들은 이걸 외울 수 없으니까 대충 들었는 거를 전하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손자한테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전해진 거야. 그게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을 편찬할 때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그래서 대승불교 경전도 전혀 소스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확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어쨌거나 부처님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이제 주변에서 많이 이제 가지고 했는 얘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경전을 두고, 이거를 자꾸 교리를 거기서 해석을 했고, 이거를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자꾸 하려고 들면, 대승불교에 와가지고, 법화경하고 와가지고, 얼마나 중국에 와가지고 유식사상하고 이게 또 복잡해요. 원래는 대승불교 초기만 하더라도 부처님은 그런 거 가르치지 이게 공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유식 나오고 함사상이 나오면서 엄청 복잡해졌어요. 또 기복신앙은 한쪽으로 불상을 조성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우상숭배, 우상숭배, 불상, 뭐, 보살상, 이런 거, 뭐, 심지어는 지장보살, 나한상까지 해가지고 막 절을 해대고 이렇게 한 게, 이게 선사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완전히 불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선사들이 부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게 이제 성상 파괴 운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불상이 저거는, 저게 어떻게 부처냐. 부처는 네 마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리가 번잡해지는 거를 두고 이론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 두 개를 다 까버린 거예요. 그 선불교는 이제 대승불교가 지나치게 또 일원화하는 것도 한쪽에서 다 까버리고. 그 다음에 이 대중들의 기복신앙화되는 그런 것들도 다 깨버린 선불교예요. 그러니까 선불교가 불교 역사에서 가장 큰 혁명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역사적인 과정에서 왜 선불교가 요청이 됐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이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와가지고 대승불교가 확 퍼지면서 기복신앙이 되고,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대승불교가 또 지나치게 교리화되는 것을 보면서 선사들은 그 아무리 경전 읽고 그 다음에 부처님 찾아가지고 절하고 해봤자 그거는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부처님은 깨달아서 네 삶을 네가 살아라고 얘기했던 것 뿐이다.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임재 같은 스님이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선문답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 얘기, 그런 얘기들이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선종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자 선종 자체가 또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매너리즘이 지금 임재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조금 수행을 하고 참선을 했다고 하면은 지 나름대로 뭔가 나도 깨달아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었거든. 내가 부처라는 걸 들었고 한마디 해가지고 이론이 아니고 진짜 네가 아는 게 뭐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가서 질문을 하는가 하면 경전에 나오는 얘기 말고 당신이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 말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얘기를 한마디 해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똑똑한 거지 질문하는 사람은. 그런데 이 조사들은 이 제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희한한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수준을 다 알거든 벌써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실들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더라도 그 수준이 뭐라는 거 알아차리고 한 방에 다 거꾸로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당신 어디서 주워 듣지도 않고 경전에도 없는 얘기 한마디 해보시오 했는데 귀신방구에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질문했는 놈도 진짜 그거 처음 듣는 얘기거든. 그런데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벙쪄가 있으면은 그냥 이제 주장대로 대갈통 한 방 내 때리는 거야. 알겠느냐 하면은. 그 선사들이 그런 데도 안 쏘는 거야. 그 질문을 하려면은 지도 알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특히 그래서 질문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진짜 몰라가지고 진지하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형식은 질문 형식으로 하는데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문문의 형태로 또 내세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거를 그럼 조사들은 이 딱 보면은 수준을 보면 아는 거야. 얘가 진짜 몰라서 배우려고 와서 묻는 건지, 나를 시험하려고 와서 묻는 건지, 그 다음에 지 잘난 척을 하려고 의문문으로 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 한 말이에요. 이제 앞에 했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가지 얘기했어요. 교리 가지고 이론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기복신앙도 그거는 불교 아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고 어떤 것이 부처냐라고 마치 선문답을 해가지고 자기가 도인인 것처럼 폼 잡는 짓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공부 좀 했다고 도인인 척 말장난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뭐 2주 전에 왔던 분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짜 자기가 깨닫지 않았거든. 정말로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너무 얘기가 쓸데없는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196페이지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물어서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선지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네가 뭘 안다고 선지식인지 아닌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좋고 나쁜 뭘 전혀 똥오줌도 못 가리는구나.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닭살을 내버려요. 자,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컨대, 거기 본문에 보세요. 선지식이 한 개의 경계의 흙뱅이를 끄집어내어 학인의 앞에서 놀린다고 하자. 그럼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시비를 하고 질문을 하면, 이제 데리고 노는 거죠. 조실들은 학인이 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와서 덤벼도. 그런데 학인이 알아차리고서 주인이 되어 경계의 속임수를 받지 않으면, 다행히 똑똑한 놈이라서, 이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 선지식이 곧 몸을 반쯤 드러내자마자 학인은 바로 악하고 꽐을 친다. 여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또 가는 거예요. 좀 똑똑한 학인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한문이 현반신이라고 했는데, 몸을 반쯤 드러낸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그동안 이 학인한테는 자기 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경지가 학인한테 안 드러났다는 것을 현반신이란 말은 양측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이게 몸이 절반쯤 드러났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누가 절반쯤 드러내 보이느냐 하면은 요 현자는 이제 학인한테 이제 좀 똑똑한 학인한테는 선지식의 수준의 경지가 한 절반쯤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감 잡힌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숨겼던 선지식의 경계가 어느 정도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마지막 한 수를 또 덤벼보는 거야. 악하고. 그러면 선지식이 다시 그럼 그 말을 듣고 다시 온갖 차별되는 말의 길 속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뒤흔들면 그러면은 또 조실이 선지식은 그게 안 당하거든. 그럼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던져준다 이 말이에요. 질문도 해보고 말도 해보고 말을 시켜봐요. 그 얘기입니다. 질문을 해보기도 하고 말을 시켜보면 하기는 지가 이긴 줄 아는 거야. 악 하고 나서 이제 조실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별게 없네.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까까머리 비구로구나 하고 자기식으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 왔다 가는 사람들이 여기로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은 하고 왔다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랑하겠어요. 내가 가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그 헛소리 하고 있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일 없구나. 이렇게 이제 대들잖아요.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이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야. 그대는 좋고 나쁨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찾아온 학인한테 이렇게 했는데 좀 똑똑한 놈은 절반쯤 학인이 와가지고 이제 덤비니까 조실이 절반쯤 뭔가 이렇게 경계를 보여주면은 이제 다 알았다 생각하고 자기가 낚아챘다고 생각하고 악하고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놓고는 양반 당신 별 볼 일 없구만요. 그러고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이군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제 끝까지 그걸 뭐래 오기를 부리는 거지. 그러면은 선지식은 뭐라고 해요? 어우 대단하구나. 어우 도인이 나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참으로 올바른 도인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요 얘기를 듣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어느 조실을 찾아갔는데 나를 도인이라고 인정해줬어. 이러고 이제 가지고 돈 할 때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어떤 빈정거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끝까지 덤비면 절반쯤밖에 안 보여줬는데 자기가 다 알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지식을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이로구나, 늙은 까까무리구나 이렇게 덤비면 이거는 뭔 얘기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좀 알았다고 자기식으로 그 위에 나오고 온갖 차별되는 말길 속으로 들어 이리저리 뒤흔들면 하기는 거기에서 자기가 말을 다 해가지고 말씀을 해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청하 스님 같은 경우에도 이 말씀을 참 잘하셨대요. 누가 스님들 중에 젊은 스님이 찾아오거나 신도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대들고 질문을 하고 아는 척을 하면 네, 대단하십니다. 참 공부를 많이 하셨군요. 소신껏 사십시오. 이러고 보낸대.
소신껏 사주시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인들의 경계가 나왔죠. 그죠? 앞에서 그냥 깨갱하고 끝나는 거. 그게 좀 잘난 척 하다가 이제 도인이라고 마치 인정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런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컨대 여러 곳에 있는 선지식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선지식이 여기 사정이라고 했어요. 삿된 것과 올바른 것 분간하지 못한다면 학인들이 찾아와서 보리다, 열반이다, 삼신 등의 경계와 지혜를 물을 경우에 눈먼 늙은 스님은 곧 그에게 설명을 해준다. 그러다가 학인에게 욕을 얻어먹이면 곧 주장자를 지고 그를 때리면서 예의가 없다고 하지만 당연히 그대들 선지식에게 안목이 없기 때문이니 그대들은 그 학인에게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뭔가 좀 앞뒤가 바뀌었어요, 문장이. 근데 어쨌든 여기는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선지식을 얘기하다가 그 본문을 듣는 스님들을 선지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임재가. 근데 이게 그대들을 빼버리고 그냥 선지식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원문을 찾아봐도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여자가 그 원문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그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선지식들이 진짜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냥 옳고 그름을 구분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학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거를 물으면 보리가 뭐고 일반이 뭐고 삼신이 뭐냐 이런 거를 물으면 이걸 자꾸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해줬는데 위에 그 얘기했는 것처럼 좋고 나쁨도 알지 못하는 늙은 깎아머리 비구다라고 이렇게 욕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조실은 또 조실 어른이니까 주장자를 가지고 때리고 젊은 놈이 예의가 없구나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이 만약에 선지식이 되려면 진짜로 학인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와서 묻는데 왜?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떤 부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중은 곧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하며 맑은 날을 좋아하기도 하고 흐린 날을 좋아하기도 하며 등농과 노주를 좋아한다. 그대들은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보아라. 이거는 이제 여기에 임재 스님의 본문을 듣고 있는 스님들한테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지식이 되려면 여기서 도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 닦는 도반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선지식이 되려면 어떤 학인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얘기를 잘못해가지고 욕을 먹었는데 그것을 두고 화가 나가지고 주장자를 가지고 예의 없다고 때리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어떤 부류의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는 깎아머리 중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쓸데없이 상관없는 말만 한다는 얘기가 보리다, 일반이다, 삼신이다 이런 거를 물으면 와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자꾸 쓸데없는 얘기만 자꾸 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의 질문에 낙처를 질문하는 그 자리를 되돌려줘야 돼요. 항상 무슨 질문을 하든지 간에. 근데 그것을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사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뭐 때문에 질문을 하는지 그 사람이 질문할 의도를 간파해가지고 그 질문 자체를 작사를 내줘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다가 학인들이 대들면 화가 나가지고 주장자를 휘두르는 그런 수준이 선지식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서 쓸데없는 상관없는 말만 하고 맑은 날이 좋다 흐린 날이 좋다 이거는 이제 분별심을 낸다 이 말이에요. 나는 뭐 비가 오고 촉촉한 날이 좋아 나는 눈 오는 날이 좋아 뭐 이런 거는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는 말만 해대면서 이런 말입니다. 등농과 노주가 여기 나오죠. 등명을 밝히는 재료하고 뭐 이거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스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차 마시면서 이 차가 어디 건데 이게 참 좋아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불구 가지고도 이거 어디서 누가 깎아준 건데 목탁이 이거 얼마짜리야 하고 이제 이렇게 좋다 싫다 분별을 하고 있는 승려가 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눈썹이 몇 개나 있는지 봐라 이 말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그 주석에 나오죠. 중국에 쓸데없는 말 하면은 눈썹이 빠진다는 말이 있어요. 거짓말이나 같은 말 하면은 내가 그래서 눈썹이 좀 많이 빠졌는데
쓸데없는 말을 안 하신가? 나는 내가 제일 많이 말을 하는 게, 말이 맞네, 그죠? 쓸데없는 말을 제일 많이 한 게 내가. 그래서 눈썹 빠지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요. 그러한 일어나는 내력이 있는데도, 여기는 내력은, 여기 한자가 기연이에요, 기연. 까닭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학인한테 욕먹는 일이에요. 학인한테 욕먹는 일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자기가 뭔가 설명을 잘못하고 대답을 잘못했으니까 학인이 대들어서 욕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근데 그걸 까닭도 알지도 못하고 까닭이 있는데도, 내력이 있는데도 학인이 알지 못한다면 곧 마음이 미쳐 날뛰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학인이 됐든 선직이 됐든 뭐 때문에 욕을 하고 뭐 때문에 주장자로 얻어맞게 됐는지 서로 알지 못하면 학인이 그걸 또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미쳐서 날뛰고 진짜 대들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부류는 모두 학인이 됐든 그게 화를 내가지고 주장자를 휘두르는 사람이 됐든 모두 여우귀신이여 도깨비니 저 훌륭한 학인은 이들을 보고서 깔깔 비웃으며 말할 것이다. 눈먼 늙은 깎아머리 비우고 천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구나. 그 진짜 학인들은 제대로 똑똑한 수자가 학인이 있으면 나이 들어가지고 폼 잡고 있는 스님들을 완전히 비웃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임재 스님이 그 법문 듣는 스님들한테 해주는 강력한 경고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님, 머리 깎고 승려가 돼 출가인이 돼가지고 제대로 공부 안 하고 후배들이 찾아와가지고 묻는 거에 제대로 대답 못하고 그 사람들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로 공부를 하지 못하면 결국은 늙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욕먹는 늙은 비룡뱅이 중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스님들한테 이렇게 쫑코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다 자기 제자들이니까 대놓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스님은 아니지만 이제 공부를 정말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나중에 후배나 자식이나 물었거든. 아니 집에 가서 늦게 오는데 아빠는 뭐 엄마는 맨날 늦게까지 일요일날 뭐 하고 와요? 이러면 내가 공부하고 온다 그러는데 뭘 공부하는데 이랬으면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가족들 물어도 그죠? 좀 쉬었다가 합시다.